대법원 2022년 7월 28일 선고 2019-2-63447 판결 사건명 압류처분 무효 확인 1.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 2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적극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이하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는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 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이하 불법 재산 등이라 한다. 불법 재산 등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범죄 몰수법 제9조의 2에 의한 추징의 집행은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 규정인 제6조의 추징을 전제로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공무원 범죄 몰수법 제9조의 2는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 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 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 재산 등에까지 확대하여 제3자에게 물적 유한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한편 형사법상 몰수를 가름하는 추징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 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공무원 범죄 몰수법 제9조의 2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규정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 범죄 몰수법 제9조의 2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된다. 2.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 및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 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 경우 검사가 취할 조치.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8조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의 집행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이하 집행사무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는 납세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7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형 등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을 의미한다.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이하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 한다. 공무원 범죄 몰수법은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한 몰수, 추징이나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의 집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을 할 수 없고, 공무원 범죄 몰수법 제9조의 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 2에 따라 추징의 집행을 받는 제3자가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와 별도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형사소송법은 재산형 등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제477조 제1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489조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 재판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받은 자에게만 미치므로 재판의 집행은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통상 판결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3년 7월 12일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이하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 한다. 공무원 범죄 몰수법은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등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공무원 범죄 몰수법은 제9조의 2에 의한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제3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두지 않았고 위 조항에 따라 제3자를 상대로 추징의 집행을 함에 있어 그에게 의견 진술과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도 마련해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공무원 범죄 몰수법 제9조의 2에 따라 추징의 집행을 받는 제3자도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는 공무원 범죄 몰수법 제9조의 2에 따른 추징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의 근거 법률인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불복 방법이 아니고 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예정된 불복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재판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는 통상의 재판 절차와는 달리 법원이 신청인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하여 결정할 수도 있어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인 경우에는 그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고 위 이의 신청은 재산형 등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도 없어 집행이 신속히 종결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제3자의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무원 범죄 몰수법 제9조의 2에 따라 추징의 집행을 받은 제3자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범인이 그 정황을 아는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불법 재산 등의 소유권을 신탁한 경우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적극.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이하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 한다. 제9조의 2에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공무원 범죄몰수법 제9조의 2는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 재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3자에게 귀속된 불법 재산 등을 대상으로 범인에 대한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함과 동시에 불법 재산을 철저하게 추적, 환수하여 공무원 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2일 공무원 범죄몰수법 개정 당시 신설되었다.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범인이 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 재산 등을 정황을 아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을 통하여 이전하였는데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금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추징의 집행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공무원 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이나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고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범인이 신탁의 방법으로 공무원 범죄몰수법 제9조의 2에 의한 추징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신탁제도가 남용될 경우 신탁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신탁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범인이 그 정황을 아는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불법 재산 등의 소유권을 신탁하였다면 이는 신탁제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 5.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 2에서 정한 범인 외의 자, 취득의 해석.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입법 목적과 제9조의 2의 신설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 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서는 제3자가 불법 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면 제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 재산 등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제9조의 2에서 정한 범인 외의 자를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 재산 등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취득을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년 7월 28일 선고 2020-2-48505 판결 사건명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1. 9.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의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9.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 가격 또는 경락 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와 그에 터잡은 실행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 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 행위가 종료한 날이다. 따라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 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가 정하는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조치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 신고를 한 경우 자진 신고일 시점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 당국에 자진 신고를 한 경우 외국 경쟁 당국에 한 자진 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대한민국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구 공정거래법 제22조의 2가 정하는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조치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진 신고자 지위 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자진 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자진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감면 대상 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진 신고일 시점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 당국에 자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자진 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외국 경쟁 당국에 한 자진 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는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공정거래법이 정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조치 요건 등이 상이한 데다 외국 경쟁 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합의에 터잡은 실행 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 둘째, 구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 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외국 경쟁 당국에 자진 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확정지을 수 있을 만큼의 사실관계가 갖추어져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고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외국 경쟁 당국에 대한 자진 신고일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보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공동행위의 종기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률 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셋째, 이와 같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의 취지 및 목적, 처분 시한 제도의 도입 취지 및 법적 성격,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의 침해를 최소화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외국 경쟁 당국에 한 자진 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없다. 3. 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면 남아있는 회사가 1개뿐이어서
담합의 성립 요건 중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년 7월 28일 선고 2021-2-60748 판결 사건명 정부 출연금 전액 환수 등 처분 취소 청구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련성, 법치 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